2월 8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이 잇따라 나왔죠. 어부지리는 다 중국 선수들이 얻었는데요. 편파 판정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홍근 선수단장은 젊은 선수들의 피땀 흘린 4년의 청춘을 지켜내지 못해 사죄드린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중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받은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다며 야권 단일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인데요. 2012년 대선 때 한 번 양보한 거 외에 모든 선거를 완주했다며 철수 이미지는 조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점치면서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논란에 몸을 낮췄습니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김 씨 문제가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민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 않다던 입장을 사흘 만에 바꿨습니다. 또 강병원 의원은 후보와 또 배우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죠. 민주당은 이와 함께 처가의 부동산 차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황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준비되는 대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지금 어제 다 봤겠지만 이제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반중 정서도 커져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신혜원 체커가 이제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오늘 국내 정치권 인사들도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정치권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면서 중국의 더티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단 정치권뿐 아니고 각계에서 이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저나 이제 선수들 본인이 받았을 충격이 대단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상까지 겹치면서 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 이 쇼트트랙 선수들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달리겠다는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단에 파견된 심리 상담사가 황대현, 이준서, 박장혁 선수를 만나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이제 반중 정서가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상당히 이제 고민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당일 투표가 어려울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야가 조금 전에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이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내일 정개특위를 열어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를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왔던 그런 속보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또다시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항의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의 핵심은 당연히 공정성이죠.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중국의 올림픽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중국 운동회, 올림픽 변수, 그리고 오늘 올림픽 장차관도 확진과 추경증액 힘 싣기로 꼽았습니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아 신체커 아니 신토토의 올림픽3가 돌아왔죠. 자, 어제 다들 우리 선수들이 출전한 쇼트트랙 경기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셨을 텐데요. 저 신토토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네, 정말 국적을 떠나서 한 사람의 스포츠 애호가로서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선수가 조 1위로 골인했지만 중국 선수 2명을 인코스로 제치는 과정이 잘못됐다,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자, 이어서 출전한 이준서 선수 역시 조 2위로 통과를 했지만 실격, 결국 중국 선수가 결승행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진들이 일제히 말문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왜 실격인지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었죠. 자, 베이징 현지에 가 있는 해설위원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정수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제 해설하시면서 이게 왜 실격인가요? 이렇게 외치기도 하셨는데 도대체 어제 경기 판정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전 세계인들 쇼트트랙 팬분들이 봤을 때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기술을 선보였거든요. 워낙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었을 때도 정말 황대현 선수 그 인코스, 아웃코스 갔다 인코스로 크로스에서 찌르는 그 허를 찌르는 그 기술은 너무 깔끔했어요. 그걸 지금 슬로우 레인 모션으로 변경 봐도 반칙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추월하는 상황이 되게 늦었다. 이래서 심판이 실격 사유를 줬는데 만약에 부딪힘이 있었으면은 실격 사유가 돼요. 하지만 정말 부딪힘이 없고 네. 깔끔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홈 어드밴티지를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뭔가 옷깃만 스쳐도 실격을 줄 것 같은 것은 예상은 했지만 정말 어김없이 주더라고요. 코로나가 없고 관중이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심판장들이 쉽게 실격을 주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관중들이 있었으면 눈치라도 좀 더 봤을 것이다. 그쵸.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거를 아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 선수 3명이 출전한 결승전, 피니시라인 직전에 팔을 손으로 잡아밀치는 중국 선수를 제치고 헝가리 선수가 1등으로 도착을 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결국 중국 선수 런즈웨이가 금메달, 리원룽이 은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스포츠를 통해 전 인류가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았던 전 세계 80억 인류 전원이 심판인 것입니다. 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기도 하죠. 윤홍근 한국선수단장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편파 판정에 항의하겠다고 했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와 더불어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제빙상경기연맹 국제심판이기도 한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오심이 한 번 이상이면 고의적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판정이 경기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은 경기의 조력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의무를 갖고 있고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하지 한 번 이상이 되면 그건 오심이 아닙니다. 고의적입니다. 네, 헝가리 역시 이의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사실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데요.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심판진도 공정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남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1000m 준준결승에서 손등 부상을 당했던 박장혁 선수 11바늘을 꿰매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아직 1500m 경기 등이 남아있는데요. 대표팀은 다행히 다리 부상은 피했다면서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출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황대현 선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올렸는데요. 장애물이 너를 멈출 수 없다.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그 벽을 오를지 해결책을 찾고 벽을 이겨내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 아쉬움을 털어내고 남은 경기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됩니까? 무조건 맨 앞에 가서 달려야 되는 겁니까? 1500m 같은 경우에는 그 열세 바퀴를 선두에 다 서서 끌기에는 좀 체력 부담이 많이 커요. 앞쪽에서 계속 선두에서 레이스를 펼치지 않는 이상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남은 거리들이 좀 장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네. 멘탈이 워낙 세요. 강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아마 스케이팅적인 실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악물고 탄다면은 깔끔한 경기 운영으로 아마 실격 받지 않고 메달 획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림픽 변수인데요. 자, 올림픽 정신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불거진 각종 편파 판정 논란에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개회식 한복 공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반중 정서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올림픽 홍보물을 패러디한 눈 뜨고 코 베이징 이 포스터가 번졌고요. 또 소셜미디어엔 해시태그 저스티스 폴 코리아 한국을 위한 정의 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공정한 실력 경쟁이 돼야 할 신성한 올림픽이 최악의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체전이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막식 때 한복 입은 조선족 여성을 내세운 한복 공정으로 우리 온 국민의 화를 돋구더니 어제는 말도 안 되는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다만 정치권에서는 커지는 반중 정서가 차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연일 대중국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친중 이미지 탈피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의 역사 공정을 통해서 최근에 다시 문화 공정이라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국으로서 과연 이래야 되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아직도 중국을 대국이라고 칭하느냐라면서 이 후보의 친중 행보를 비판했는데요. 황희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뭐하러 중국에 가 있냐,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이들은 스포츠맨십을 통해 공정과 민주주의를 배운다면서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또 커지는 반중 정서는 현 정부의 탓이라는 점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반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한중 관계가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또 상대의 국익을 존중해 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될 뿐입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금 더 격앙된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은 더러운 판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돌려줘야 한다. 우리의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라고 비난했는데요. 자, 이어서 세계인을 초청해놓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면 동계올림픽은 중국만의 초라한 집안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그 어느 올림픽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올림픽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중국의 불공정 올림픽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네, 지난주 첫 TV 토론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질문 중에 하나죠. 취임 후에 미, 중, 일, 북 정상과 어떤 순서로 회담하겠느냐. 당시에 내 후보의 답변은 엇갈렸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를 해보고 가장 유용한 또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우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네, 저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집권 동안 친북, 친중 굴종 외교를 하면서 한일 한미 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우선 정상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벗어날 수 없어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오늘 올림픽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주요 올림픽 경기를 정리할 텐데요. 스노우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 대회전에 나선 대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예선 1위로 16강 진출했었습니다. 자, 이 선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죠. 한국 스키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습니다. 자, 조금 전 3시 반부터 결선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자, 뉴스픽 시작 직전에 통안의 0.01초 차이로 아쉽게도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 선수 차준환이 싱글 쇼트 프로그램 경기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연기 과제이자 필살기죠.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완벽한 연기 선보였는데요. 쇼트 순위가 4위입니다.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일본의 한유 유즈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모레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사상 첫 탑10 도전은 물론이고 첫 번째 메달 확보에도 도전합니다. 네, 네 번째 픽입니다. 추경증액 힘싣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선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증액을 제안한다면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뜻을 피력한 건데요. 정부의 추경 원안은 14조 원이지만 민주당은 35조, 국민의힘은 50조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 요구를 전부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틀째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저에게는 경제정책 전반의 책임이 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물가에 미칠 영향, 국채시장, 신용등급, 거시경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부도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지만 재정당국이 원칙적인 입장을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코로나 소식 장차관도 확진입니다. 자, 오늘 확진자 수 36,719명, 나흘 연속 3만 명대 이어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 기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17만 명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방역과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고 재택치료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또 상담센터 상담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교생의 30% 이상이 확진되지 않는 한 정상 등교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3%를 넘고 등교 중지 학생이 15%를 넘을 경우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신체커가 아까 이제 남자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신체커가 발제하는 사이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호 선수가 예선 1위의 좋은 성적으로 이제 본선에 들어갔고 상당히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요. 8강전에서 0.01초 차로 아쉽게 탈락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쉽게. 방금 제가 발제해서 반영해서 발제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직전에 속보가 들어왔죠. 어떻게 들었지? 아, 누가 얘기해줬구나. 네, 미안해요. 내가 신체커 발제를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이 됐네요. 전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자, 어제 쇼트트랙 경기 이제 편파 판정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뭐 특히 그 혜택을 다 중국 선수들이 보면서 이게 뭔가 올림픽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제 그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 정치권에서도 아까 이제 신체커가 소개했지만요. 계속해서 잇따른 목소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보고 나서 우리 네티즌들 베이징 올림픽 홍보물을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데요. 바로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고 쓴 겁니다. 쇼트트랙에서 우리 금메달을 눈 뜨고 코 베이듯 넘겨줬다 이런 비판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소셜미디어에서는 Justice for Korea, 그러니까 한국을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중국의 편파적인 올림픽 운영을 비판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쇼트트랙 판정에 식빵 언니도 화가 났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또 실격, 와 열받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경기를 지켜본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감상평이었죠. 한편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황당하게 실격 처리를 당한 황대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황 선수 사진에 엄지척 이모티콘을 덧붙인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 중국 네티즌들이 몰려와서 구토 이모티콘을 줄줄이 다는 사이버 테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국제빙상경기연맹 또 IOC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요. 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편파 판정에 항의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선수단 철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홍근 선수단장은 남아있는 경기가 더 많다며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를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로선 최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해온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특유의 불굴의 투지를 투혼을 발휘해서 남아있는 경기에서 최고의 감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앞으로의 이러한 국제 경기에서의 부당한 이러한 심판 결과는 많이 수정이 될 거다, 고쳐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번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중 정서가 상당히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관련된 논란을 비판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앞서도 중국의 개회식 한복 공정 논란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어제는 소셜미디어에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우리 선수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번 올림픽을 보고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정한 스포츠의 룰을 배워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번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우리 선수들 기운 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을 도둑맞았다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낸 건 어제 편파 판정 논란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커진 반중 정서가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이제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요, 실격된 우리 선수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적반하장식 반응도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1000m 준결승 경기가 끝난 뒤에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황대현 반칙, 우다징이 치였다는 해시태그 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각각 1000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반칙 없이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냐, 심판의 판정은 공정했다, 평창에서 못된 짓 하더니 업보다 등의 댓글을 달면서 황대현 선수를 조롱했습니다. 네, 황당한 반응들인데 어제 황 선수가 장애물을 피해가지 않겠다 이런 글을 올렸죠. 네, 맞습니다. 황 선수는 어제 경기가 끝난 뒤 한마디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나중에 하겠다며 빠른 걸음으로 믹스트 존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실격 판정이 충격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라는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공유하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선수 단장도 얘기를 했고, 아까 이제 황희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선수단 철수 자체도 검토는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신체科각오로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중국 운동회, 정치권, 올림픽 정신 훼손 안 돼, 한 목소리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단일화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서 대선 완주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래도 여야 모두 연합 또는 통합정부를 내세우면서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와 선대 본부 측에서 그거는 이제 다룰 문제이고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단일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지만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대화는 둘 다 열어놨다는 점인데요. 특히 윤 후보는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뜻을 밝혔죠. 후보 간의 단판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안 후보 역시 진정성이라는 조건 아닌 조건을 말한 셈이 됐는데요. 오늘 관훈 토론회에 나온 안 후보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고 나왔다라면서 단일화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참여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질문이 계속 이어졌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제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네, 정치인들의 말은 한번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하죠. 제안이 오면 고민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듯도 한데요. 제안받은 적이 없는데 뭘 고민하겠냐 이 말을 들으니 과거 이런 유행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네, 두 후보 간의 담판이 이루어진다면 후보 간의 관계, 그러니까 케미가 중요하겠죠.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지난해 만남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고용원전 프로젝트를 하는데 국가정책과 달라서 연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SMR이 과거에는 이제 군사적으로 핵 항로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데 쓰이던 거를 민간 부문으로 전형이 잘 되면은 충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신문에서 읽은 분들이나 대표님 앞에서 내가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당시 공개 대화에서 이 과학기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윤 후보가 오늘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후보 간의 단판, 단일화의 장점은 뭘까요? 단일화라고 하면 보통은 몇 차례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여론조사를 거쳐서 더 높은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을 하게 되죠. 토론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여론조사 문항은 뭐 적합도로 할 거냐, 아니면 경쟁력으로 할 거냐, 치열한 논쟁과 신경전이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타공인 단일화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네, 사실상 안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모양새죠. 거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대표 평소에도 안 후보를 향해서 거칠게 말했기 때문에 평소와 크게 다른 톤은 아닌 듯하고요. 하태경 의원도 현실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건 저희보다는 안 후보 쪽이다, 이렇게 가세를 했습니다. 만약에 후보 간 단판이 이루어진다면 97년의 대선에 있었던 DJP 모델이 거론이 되는데요. 철수와 성렬의 CSY 연합이라고 어제 조익신 멘토가 이름을 붙였었죠.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CSY 연합의 조건을 거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DJP 연합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뭘 드렸냐면 총리와 그 임명권, 장관 임명권 5개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안심하실 수 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협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DJP 연합 모델은요, 민주당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부 내지는 공동정부론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먼저 운을 띄웠는데 이재명 후보도 당선이 되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 강조를 하고 있죠. 안 후보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의 인재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고 거기에는 역시 좌우 진영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인재와 정책에 있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부가 필요하고 내각역시도 국민 내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안 후보의 현대 스탠스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가깝다는 게 정설이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안 후보와 국민의힘의 단일화 불가능할 거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폭탄주 돌리면서 술도 못 마시는 안철수 후보한테 폭탄주를 돌리면서 내가 대통령 할 테니까 총리 하십시오, 이렇게 자리 나눠먹기 형태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여야 모두의 연합 혹은 통합정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 후보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후보도 윤 후보도 아니고 본인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각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반으로 나뉘어져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야말로 제가 유일하게 이런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좀 더 강경한 대답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제안한 선거 연합으로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나 윤 후보가 총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겁니다. 다만 안철수 대통령, 이재명 총리가 가능할까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을 텐데. 청문회의 기본적인 그 후보의 자질, 후보의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문회의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겁니다. 네, 권 원내대표의 말에서 보신 것처럼 단일화를 둘러싼 날선 감정 싸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브콜만 오가는 건 아닌 겁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은 쥐뿔도 없는데 반사이익으로 제1야당의 지지율이 좀 높다, 이런 말도 했었죠. 권 원내대표 역시 답정윤, 즉 답은 무조건 윤석열 후보니 닥치고 양보하라는 국민의힘을 만날 가능성은 0%라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지난 합당 결렬에서 봤듯이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속값으로 논하면서 한껏 무시와 조롱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지금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안 후보 처지에서 여론조사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 다급해지면 막말하는 분들이라고 국민의당을 표현했는데요. 이 대표와 종종 의견차를 드러내기도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안 후보에 대한 시각은 비슷한 듯합니다. 안 후보는 한마디로 힘든 분이라고 한 건데요. 야권 단일화가 되더라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대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상황을 함께 만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안동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철수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네, 초박빙 대선에서 변수로 떠오른 단일화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요. 마냥 이런 상태가 계속될 수만은 없겠죠. 시한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 이번 주말 이전에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단일화 1차 시한은요. 후보 등록일 전인 이번 주말로 거론이 됩니다. 등록일이 지나면 투표 용지에 이름이 적히게 되는 거고요. 2차 시한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투표 용지 옆에 이름에 사퇴라고 쓸 수 있는 투표 용지 인쇄일 28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27일까지겠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투표소에 사퇴했다 이렇게 안내문을 붙일 수 있는 사전 투표일 3월 4일 전이 3차 시한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투표일 바로 전날까지도 단일화 이슈가 살아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뭐 투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야권의 단일 후보 또는 국민들이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저 윤석열 후보가 그 확실한 정권 교체의 대안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승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네, 단일화를 좀 종종 다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단일화에 대한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한과 효과보다는 거듭된 철수 이미지 쇄신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중도 사퇴하면서 결론적으로 단일화를 한 건 2012년 대선 한 번이고 실제로 단일화를 한 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뿐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모든 선거를 사실 완주했는데 왜 이번에도 그만둘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야말로 사실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정치 세력의 이미지 조작인 거죠. 제일 처음 제가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는 정치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 너무 선의로 대했구나 하고 저 스스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이고요. 네, 안 후보 입장에서는 또다시 철수냐 안 철수냐 이런 상황에 직면한 듯한데요. 1차 단일화 시한으로 제기되는 후보 등록 전 이번 주 안에 단판을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방금 전 썰전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현실적으로 논의될 만한 날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조용히 만나자고 해도 안 후보는 안 만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당에서 단일화에 가장 부정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역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판 가능할까? 이번 주말이 단일화 1차 시한. 네. 자, 아까 유 실장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야권 단일화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재명 후보도 이제 오늘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제 통합정부 얘기를 하면서 야권서 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섣부르지만 자, 아무튼 이제 안철수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위기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 얘기는요. 톡쏘는 정치에서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과학기술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을 직접 챙길 거라면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중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했는데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 체계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단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분명한 일이고요.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대선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단일화가 좀 이루어지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생각이긴 한데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보다는 후보들 간의 담판 쪽에 좀 무게를 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는 안 후보와 내가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입니다. 그동안 단일화에 부정적인 이준석 대표 때문에 가려져 있던 당내 단일화 촉구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국민일보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전수조사했는데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55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12명,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5명에 불과했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 67명 중 40명은 후보 간 담판 혹은 지도부 간 협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단일화가 성사돼야 안정적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중도 부동층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단 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고 아까 이제 저희가 발언도 들어봤지만 철수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다만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도 엿보이죠. 네, 그런 뉘앙스인데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는 이 단일화 고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등이 공개적으로 이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공개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느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 후보의 답변 들어보시죠. 제가 다른 당이니까 그 당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도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둘 간에도 서로 이렇게 공론화 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이 우선 정리가 되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등을 겨냥한 말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안철수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당내 의견 차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윤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을 아낀 건데요. 이 안철수 후보가 어제 공개적 단일화 언급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부분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시점에서도 단일화가 된 사례가 있나요? 네, 역대 대선 단일화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언급하고 있는 DJP 연합이 있었던 97년 15대 대선 때는 대선 47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단판으로 이뤄졌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 때는 선거가 3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가 됐는데요. 16대 때는 대선 26일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가 됐고요. 18대 때는 대선 28일 전에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16대 대선 때는 단일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18대 대선 땐 문 후보가 패배를 했었는데요.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의 단일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자 이거는 좀 뭐 이슈는 다른데요. 야권에서 이준석 대표를 저격한 글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과거 측근이자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다가 이제 사퇴를 했죠. 김민전 경희대 교수의 얘기입니다. 단일화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부정적인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김종인, 안철수 연합이 이 대표의 그림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런 그림은 개꿈으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도 했습니다. 첫째는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의 민심을 외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은 민주당이 단일화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대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지만 여권의 마지막 B카드는 이 대표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보수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날았던 훔쳐먹은 소고기보다 기업돈 후려쳐서 받은 성상납 의혹이 더 센세이셔널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관련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는데 해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은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한 말인데요.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각 반발이 나왔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아주 많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 후보님의 주장대로라면 수능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성적은 여성이 좋은데 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줄어들겠냐면서 여성들이 더 강해진 건 맞지만 구조적인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도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는데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유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조적인 남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개인별 불평등과 차별에 더 집중해야 되고 이제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해야 된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를 과거 유흥주점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익명의 제보자 A 씨와의 인터뷰를 방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줄리 의혹을 재차 제기를 했는데 아무튼 관련된 속보는요.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반응을 봐서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판 가능할까? 이번 주말이 단일화 1차 시한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좀처럼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에게 등을 돌린 집토끼죠. 친문 세력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중도층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확실한 승기를 잡으려고 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후보의 생각과는 달리 지지율은 여전히 30% 중후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오히려 역전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분석한 지지율 정체의 원인, 이른바 김혜경 리스크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비서실 직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당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지금 설날을 거치면서 상당히 상승세로 돌아섰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다. 과잉 의전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불거졌죠. 해경국 마마가 국녀에게 일시키듯이 몸종을 거느리듯이 7급 공무원에게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네. 이 모든 것은 불법 행위예요. 더군다나 뭐 카드 깡이라고 하던데 카드 깡이 아니고 카드를 도청의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거든요. 어제는 제사 음식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모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을 찍어 올렸습니다. A씨가 제사 음식을 받은 날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습니다. A씨는 과일 가게에서 따로 돈을 지불하지는 않고 전용 장부가 있어서 그냥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청에서 여기 자주 나와요? 몰라요. 머리 아파.
민주당은 이 후보가 사비로 배모 전 사무관에게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을 했고 배 전 사무관이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것이라면서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니 증빙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후보의 제사 음식 구매 부탁 과연 적절했느냐 또 다른 문제죠. 제사상 보기는 김혜경 씨가 시킨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부탁을 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선대위에서. 저는 그분들이 정신이 온전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을 한 것이고. 강요죄까진 모르겠지만 갑질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배 전 사무관이 스스로 한 일이니 문제가 없다 방어에 나섰죠. 갑질은 배 전 사무관이 A씨에게 한 거라면서 말입니다. 과잉 의존도 보좌하는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엄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까 이 공가사의 이 영역들이 좀 많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세탁소에 맡길 때 보통 보좌진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직접 빨래하고 하는데 물론 세탁소에 맡길 수 있는 이 물리적 시간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6시 반에 나와서 11시 반 정도에 들어가면 세탁소가 문 연 곳은 없거든요. 물론 그러면 배달하든지 하긴 하는데 계속 하나로 일주일씩 입어야죠. 부탁을 아니 근데 이게 적절한 예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비서를 시킬 게 아니라 어플 하나만 깔면 해결될 문제죠. 와이셔츠 알아서 수거해 간 뒤에 다음 날이면 문 앞에 떡 하니 걸어줍니다. 소고기 주문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 역시 공적 업무일 수 있다는 입장이죠. 경기도지사 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공관에 여러 모임과 회의 또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밥, 소고기 그것들이 그럼 손님 접대를 위한 거였다고 지금 확인하셨어요? 그런 내용을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그거 묻지 마시고. 민주당은 과잉 의전 문제를 공개한 A씨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지금 살라미처럼 800 원희룡 본부장도 그러더라고요. 8개월치 중에 3일치 한 거라고 800개 있다고 그거 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공개하면서 지금 선거 국면에 하필이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 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A씨가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때마다 해명을 번복했던 건 민주당이었죠. 논란을 키운 원인, 민주당에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해명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당분간은 좀 그런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답답한 건 이재명 후보일 텐데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우선 집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친문 세력, 그 지지를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 그 움직임 이유를 뭘로 보세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예. 근데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오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뭐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모르셔? 다 아시면서. 국민의힘은 그 이유를 아는 듯합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죠. 여기에도 배 전 사무관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라 특정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당시 성남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배 씨가 김 씨의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를 설치해줬기 때문에 김 씨라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기소 중지했습니다. 배 씨는 김 씨에 대해 무한 충성을 보이는 인물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며 친문 표심에 호소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는 역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 위해를 가하지 않겠느냐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후보다. 글쎄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듯합니다. 대표적인 친문 커뮤니티인 젠틀진에는 문 대통령을 볼모로 잡은 거냐 부정적인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이 후보 앞서 첫 TV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는 아니다 선을 그었었죠.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너무 무자리듯 잘났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봉하마을을 찾아선 노무현 정신 계승을 고리로 문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봉화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나 그 참혹했던 순간을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안티파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뿌리라는 걸 강조한 건데요. 그 중심인 노 전 대통령,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엔 AI 노무현 영상까지 올라왔죠. 국민 여러분, 믿습니다. 믿고요.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물을 급하게 제작한 걸까요? 영상 속에 보시는 것처럼 일베 이미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상물 안에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옛날에 일베 이런 데서 썼던 코알라 그림 이런 게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결국 민주당은 해당 저작물은 지지자가 만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과연 집토끼 잡기에 도움이 됐을까요? 이 후보는 산토끼 잡기에도 나섰는데요. 보수를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우리 후보가 김종인 박사 또 그 이상돈 교수님, 윤여준 이게 좀 합리적 보수의 대표적 인물들을 찾아뵈면서 중도 부동층에 대한 이제 호소를 하고 있죠. 이게 좀 일종의 말하자면 지금 이번 주는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해서 조금 전에 하셨던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합리적 보수로 통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날을 세워왔던 인사들입니다. 민주당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집토끼와 산토끼 자칫 둘 다 놓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이 후보가 딜레마에 빠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상돈 교수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다가 뭐 좀 실패한 거, 흐지부지된 거, 또 역풍만 많이 불러온 거, 부작용 많은 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보다 과감하게 좀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고유 지지 기반이 흔들릴까 봐 그렇게 잘 못하죠. 2012년에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걸 과감하게 단절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빴음에도 정권을 재창출했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보다는 뭐 지지 기반이랄까 여러 가지가 좀 박근혜 후보만큼은 또 못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을 좀 짚어볼게요. 여러 가지 공약도 좀 짚어볼 텐데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방, 보훈 분야 내 4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군의 우수한 간부 중 많은 인원이 군의 계급 정년 제도로 인해 40대 중반에 어쩔 수 없이 군을 떠나야 한다면서 소령 계급을 비롯해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사관과 장교,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과 예우 등도 약속했습니다.
네,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단축해서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 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ROTC 장교의 복무 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을 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전방과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숙소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공약도 내놨는데 대책도 내놨고요. 3차 접종자에게는 밤 12시까지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지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시키는 피해만큼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자 방역 제한 완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오후에 강서구의 한 시장을 찾았는데 여기서 즉석 연설을 통해서 네. 취임 후에 지난 2년간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모두 보전하겠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관련된 언급을 또 추가로 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무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감안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 국민 무료 배포를 주장한 만큼 생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급 상황으로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당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제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제 최대한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는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포문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열었습니다. 화천대유 일당들을 도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킨 특수수사통 검사 집단이야말로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나를 세운 건데요.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특수검사 게이트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윤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 녹취록을 통해서 윤석열과 김만배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욕을 하며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갓집에서 한두 번 인사한 것이 전부고 같이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과 배치됩니다. 누가 그분입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뇌물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했던 이재명 후보입니까? 아니면 대장동 일당들이 한마디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윤석열 후보입니까? 네, 윤석열 일가의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죠. 김용민 최고위원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산 걸로 알려진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독 주택 매매 문제를 거론했는데 시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30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장동 50억 클럽의 회원들의 수익금 분배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한 겁니다. 물론 매매 계약을 통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이제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만요. 처가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도 오늘 추가로 제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윤 후보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344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 가운데 상당수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의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은 토지 8필지와 송파구의 호화주택 한 채라면서 면적은 총 56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총액만 228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병기 TF 단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동산의 면적을 합해보면 판교 벤처지구나 거제 해양 신도시와 같은 미니 신도시 한 개 수준의 규모라고 했는데요.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1982년 신체 검사에선 0.7의 차이로 부동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제보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검사 재임용 공무원 신체 검사 때는 좌우 시력 차이가 0.2에서 0.3으로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군 신검 당시도 윤 후보가 조작적이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 부동실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을 했다면서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혜경 리스크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 어쩌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황혜린 마커의 주민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들도 한 달이 안 남은 대선을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죠. 특히 제3지대에 있는 만큼 더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 관상의 이 장면, 이 대사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양대군이 이토록 왕이 될 상에 집착하는 이유 너무 뻔하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가 아닌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판에서도 왕이란 단어는 등장합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 당선을 돕는 사람을 킹메이커 이렇게 부른다고 전해드렸죠. 지난해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왕자가 논란이 된 이유기도 합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을 위한 주문 아니냐는 공방이 오갔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재명 후보가 입은 옷도 이렇게 주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대통령을 왕이라고 이해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이 왕처럼 군림하는 대통령제를 개혁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절대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all or nothing 구조하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이 불행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체제, 지금과 같은 대선판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불행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고른 오늘의 인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제를 겨냥했습니다. 대선이면 나오던 대통령제 바꾸자. 그러니까 개헌 얘기 이번 대선 국면에선 유독 작게 들립니다. 19대 대선을 앞둔 탄핵 정국에선 제왕처럼 굴 수 있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었죠. 그런데 5년이 흐른 뒤인 지금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제도 개혁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 제3지대 후보들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이 가장 비호감인 이유를 바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았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 비호감 선거는 35년 이어온 87년 체제, 결국 기득권 양당 체제가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 후보, 양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의회 중심제를 내세웠습니다. 의회 중심제를 향해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됐다.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 중심제로 전환해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인 나라,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 후보가 주장한 건 총리 추천권과 내각 추천권을 사실상 의회에 넘기자는 거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이번 대선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제를 바꾸자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꽤 많은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런 대선 정국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도 선거 결과 나온 뒤에 당선 뒤에 개헌 추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선 후보들께서
최소한의 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고 살신성인해서 뭐 임기를 단축해도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가 제안한 살신성인 정신 이렇습니다. 현재 5년하고 끝나는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개헌 절차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1년 안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만들고 2년 뒤 총선 때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번에 뽑힐 대통령이 임기 2년만 하자는 건데요. 2024년 총선 때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설령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2년만 하겠다고 하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도 어제 단독 토론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정치 구조를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을 고친다, 대통령제를 바꾼다, 현실과 동떨어진, 손에 안 잡히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의제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왕이 될 얼굴은 진짜 이렇게 생긴 얼굴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표방하는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일 겁니다. 시민의 바람 자체가 어찌 대통령이 될 얼굴인가의 답일 텐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관상에서 마지막에 나온 대사로 대신합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네, 자 어제 이제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함께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허경영 후보도 현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어제 단독 토론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무슨 정권교체 병이 걸렸느냐, 지금 여야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허 후보는 본인을 찍는다면 매월 150만 원씩 주기 위해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명예 부통령, 이재명 명예 부통령, 안철수 명예 부통령, 심상정 명예 부통령 해가지고 그들이 받은 표만큼 표를 없애지 않고 바로 부통령으로서 장관 임명권을 줍니다. 네. 자,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구도도 이제 본격적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얘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내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